여기서 공개됐던 무기들 우리가 봤지만 미국 그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ICBM 대량살상 미사일과 각종 핵 탄두. 그다음에 그 옆에는 푸틴과 북한의 김정은. 김정은. 근데 보세요. 푸틴과 네. 김정은은 이번 러우 전쟁으로 혈맹국가가 됐어요. 그리고 시진핑과 김정은의 정상회담 때 김정은이 얘기했던 단어 뭔지 아세요? 혈맹이에요. 두 혈맹들을 핵보유국 혈맹들을 세우고 착하게 살자이, 평화롭게 살자이 라고 얘기하는 대목이 섬뜩하다라고 느끼는 학자들도 있어요. 양가적인 해석이 가능해요. 최근 김정은이 중국 시진핑 주석의 초청을 받아서 중국에 방문을 했습니다. 전순절 80주년에 참석을 했는데 김정은이 이 푸틴과 시진핑 주석 셋이서 나란히 그 천안문 막루에 오른 그 모습은 전 세계 언론에서 아주 주목을 했습니다. 中华民族是不畏强暴、自立自强的伟大民族。今天，人类又面临和平还是战争、对话还是对抗、共赢还是零和的抉择。 자, 최신 무기가 무더기로 공개가 됩니다. 평화를 얘기하면서 무기 자랑하는 게 좀.很高兴啊，时隔6年，再次与金正恩总书记同志会晤。 세상이 변해도 조중 양국인민의 그 친선의 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아주 좋아지는데 표정이 너무 자, 심했어. 확실히 김정은은 이제 예전보다 여유를 좀 부리고 있어요. Хочу отметить, что ваши воины сражались мужественно и героически. Хочу отметить, что мы никогда не забудем и тех жертв, которые понесли ваши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и семьи ваши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내가 당신과 러시아 인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형제적인 그런 의무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로 간주하고 모든 걸 다해서 도울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자리에 앉게 된 것이 이제 북한군 몇천 명의 희생, 목숨값이죠. 목숨값으로 앉아 있는 거잖아요. 월드 클래스입니까? 예? 월드 클래스예요? 그렇죠. 월드가 다 알죠. 월드 클래스예요. 다 알죠. 아니 진짜 이 시진핑, 푸틴, 김정은이 한 자리에 선 게 말 그대로 좀 세계의 만남인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신냉전 체제가 시작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신 집권이고 중국은 장기 집권이고
이쪽은 세습이죠. 그런 사람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체제인데 이 세 나라가 좀 뭉쳤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이 또 하나가 뭐냐면 현상 변경을 원하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옛날 소비에트 연방의 영토를 되찾겠다는 야망을 갖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 질서를 미국 혼자 독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랑 나눠 먹자라고 해서 태평양을 갖다 절반으로 나눠 먹자 현상을 변경하자고 주장하는 거고 북한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더 이상 통일을 원하지 않다 두 나라 국가다. 그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핵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 핵에 우리만 겨냥한 게 아니라 미국까지 개발할 수 있는 핵 광고를 지금 거듭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세력들이 지금 뭉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 세 세력이 연대를 해가지고 지금 미국 이 중심이 된 서방 세력에 맞서서 지구촌의 질서를 다시 짜자라는 건데 문제는 뭐냐 이 세 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가 또 어딥니까? 아유. 이런 문제라는 거죠. 제일 가까워요. 이웃복은 징그럽게 없어. 큰일이네 이거. 열병식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이제 김정은이 시진핑과 그리고 푸틴과 함께 등장했던 그 장면입니다. 예, 사실 천안문 하게 되면 중국을 상징하는 그런 장소나 같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한 1949년 10월 1일에 모택동이 바로 이 천안문 망루에서 이 국가 선포 기념식을 가졌거든요. 그래요? 예. 뜻깊은 장소에서 시진핑, 푸틴, 김정은이 함께 바로 연출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눈여겨본 것은 또 뭐냐면 우전상 김정은을 굉장히 우대해줬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26개 나라들 중에서 정상들이 참가했는데 이 중에서 김정은보다 집권 기간이 오랜 그런 인물들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이 좌측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예, 그러니까 김정은에게 그만큼 우전에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걸 배려해 줬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어디에? 우전 서열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실례로 그렇죠.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994년에 집권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 집권한 김정은보다 서열이 뒤입니다. 예. 이거는 그만큼 시진핑이 우전 서열에서도 큰 관심을 보여줬다는 걸 의미합니다. 천안문에서 아무튼 역사의 길이 남을 한 장면이 연출이 된 겁니다. 그걸 우리가 봤고요. 근데 이게 또 김정은, 시진핑, 푸틴 이 세 명이 막루에 서 있었어요. 그렇죠. 어떤 의미가 있어요? 천안문 막루. 일단 북중러, 정확하게는 북중소겠죠, 소련이요. 이 정상이 이제 막루에 오른 거는 함께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66년 전인 1959년 건국 10주년이잖아요. 중국 최고의 명절인 국경절 이 행사장에 막루에 올랐습니다. 호치민도 있네요? 호치민도 있어. 근데 저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1959년도잖아요. 네. 바로 1년 전인 1958년도에 뭐가 있었냐면 이만감에서도 제가 다뤄드린 것 같이 금문도 대포격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 장개석이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한테 중국의 핵무기를 좀 써달라. 물론 아이젠하워는 노를 했지만 양안 관계에서 굉장히 긴장이 고조가 됐던 때였거든요. 59년도가. 그래서 일단 모택동, 마오쩌둥이 그러면 우리 건드려봐 중국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 해서 우리 친구들 다 끌어모았어요. 그리고 파워 순대로 이제 세웠는데 네. 당연히 소련의 크루시초프 서기장은 옆에 섰고 호찌민이 왜 옆에 섰냐면은 그 몇 년 전에 1차 베트남 전쟁에서 프랑스를 박살냈어요. 호찌민이. 아, 프랑스와. 그래서 서방 세계와 싸워서 이긴 사람 옆에 서라. 이거였어요. 김일성은 왼쪽에서 네 번째 섰거든요. 김일성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약간 자존심 많이 상했을 거예요. 김일성도 못 이룬 저거 바로 옆에 쓰는 거를 이번에 손자인 김정은이 섰다 이거죠 이게. 그러니까 아까 영상 이렇게 보면 약간 이렇게 홍졸뛰고 흥분해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내가 긴장되는. 할아버지도 못한 자리에 와 있다. 뭐 약간 이런 어떤 약간 상징성이 있죠. 행사는 분명 중국에서 주최하고 허스트가 중국인데 왠지 주인공은 김정은이 된 것 같고 제일 신나고 제일 오도가는 게 많았던 것도 김정은인 것 같고 동시에 북한에서 북한 김씨 일가에 대한 혁명 역사를 정말 때려 박히듯이 세뇌당한 우리 입장에서는 야 역사는 반복되는구나 데자뷰 현상 같이 뭔가 세 사람의 그 세 국가가 똑같은 자리에 모였는데 위치만 바뀌었을 뿐 사람만 바뀌었을 뿐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은 66년에 결국은 제자리에 돌아왔구나. 반미 연대를 형성하고
뭐 반서방 연대를 형성하고 이런 걸 보니까 좀 참 뭐라고 해야 돼? 씁쓸한 감정으로 봤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보는 내내 이게 아마 이마에 주름이 생겼을 텐데 기분 나쁘고 두렵고 해서 인상을 한참 쓰고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세 명이 모인 거는 저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니까 너무 두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세 국가가 합치면 이게 군사적으로 얼마나 막강한 힘을 발휘할까. 이 세 사람이 뭉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음모를 꾸미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서 엄청 두렵게 봤었어요, 저는. 자, 지금 영상 보면서 궁금한 게 있어요. 막내에 올라갈 때 세 사람이 나란히 올라가요. 뭐라고 얘기도 합니다. 진짜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그 이야기가 공개가 됐어요. 자, 이 막루로 올라갈 때 시진핑과 푸틴이 사적인 대화를 나눴어요. 방송사고로 마이크가 꺼져 있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사적으로 나눈 대화가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됐어요. 과연 그게 방송 사고였을까요? 네. 누군가가 의도로 틀어놓은 거 아니야? 편한 거 아니야?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무시무시한 이 세 인물. 그러니까 무서워요, 진짜. 불멸이 될 수도 있고. 뭐 저런 얘기를 왜 해? 预测呢，本世纪呢，可能未来可以活到150岁。 150살 살겠다잖아.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해. 그러니까 뭐 이제 계급장을 뗐을 경우에 이제 두 할배가 올해 이제 만 72세 이제 오래 살고 싶겠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마이크가 켜졌는지 꺼졌는지 뭐 알았던 몰랐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나누냐면 이번 세기의 인간이 150살까지 살 수 있을 겁니다. 하하하. 대답을 하고 있는 두 이 할배들의 대화를 옆에서 김정은이 듣고 있고 웃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 김정은이 봤을 때는 그래 이 세 가운데서 가장 오래 사는 건 그래도 나일 가능성이 높다. 어느 나라든 전체 인민이 그 수령의 안녕을 바라는 의미는 북한밖에 없어요. 달력마다 써져 있습니다. 위대한 시련 김일성 대원스님 만수무강하십시오. 김정일 원수님의 최고사령관 동지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달력에도 써져 있고 그저 TV에도 나오고 단 한 번도 왜 우리 엄마 아버지는 만수무강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걸 그 김정은이 옆에서 왜 웃냐. 아무리 너네 발악해봐라. 김정은이야말로 마음먹으면 그 사람들이 어구간 대화 다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유를 갖고 웃지 않았을까.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야, 우리 진중권 교수 오래 살 거라고 하는 게 이제 욕 많이 먹어서. 나는 갓난아기 잖아 지금. 갓난아기 잖아. 72세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 태어나지도 않았어. 막 태어났어. 난 수정란에 수정란. 이게 참 무시무시한 블랙 코미디 같은 얘기를 듣게 됐어요. 장기 이식을 통해서 불멸의 삶을 얘기하잖아요. 안 그래도 10년 넘게 독재를 해오던 두 정상이 70대인데 150살까지 독재를 하면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80년을 더 독재하겠다라는 이 권력욕을 드러낸 장면이죠. 즉시 이 대화가 전 세계의 SNS를 타고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자 주요 외신들이 이렇게 논평을 했어요. Who wants to live forever? C and Poo apparently. 누가 영원히 살고 싶을까? 시진핑과 푸틴 그럴지도 모른다라는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 측이 화들짝 놀라서 로이터 통신에게 항의를 해서 기어코 이 영상의 원본을 지금 지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SNS를 통해서 일파만파 퍼졌기 때문에 원본만 없지 카피본은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중국의 이 대표적인 SNS인 웨이보에서 검색 금지인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중국 씨 뭘까요? 장기? 곰돌이 그 정도면 이해가 되는데 중국을 치면 150세라는 검색어가 150세라는 검색어가 검열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150세는 검색이 안 돼요. 검색이 안 돼? 막아놓은 거죠. 진짜 독재다. 두 인물의 특징은 뭐냐면은 역사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인물이에요. 푸틴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가 뭐 표트르 대제나 이반 대제나 아니면 스탈린과 같은 역사 속의 인물 그런 인물이 되고 싶어 하는 거고
시진핑 같은 경우에도 진시황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을 하는 거잖아요. 최초 통일 국가고 아직 통일이 완성 안 됐거든요. 네. 타이완까지 다 붙은 다음에 당시 중국이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거든요. 그걸 되찾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원대한 꿈이 한 사람이 임기 내에 되진 않거든. 그러니까 임기를 계속 늘려가는 거고 아마도 시진핑이 그게 스트레스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너 3년이면 했는데 또 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반론이 뭐냐? 너 이제 나이가 몇인데 아마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아마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목이 다 매셔가지고. 아직 갓난아기인데 왜 그러세요? 형 건강하셔야 돼요. 담배를 많이 펴가지고 아마도 그런 맥락 속에서 이런 스몰 토크가 나왔던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맞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임기 내에는 사실 이거 못 이루거든. 그럼 임기가 영원해야 되는 거고, 그럼 오래 살아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말하자면 위기를 겪고 있는 세 지도자가 이제 만나서 이렇게 등장하는 장면을 딱 보면 그래 나 혼자 아니야. 내 주변에 누가 있어. 그 이 무리를 지었을 때 어떤 그 약간 이렇게 흥분하는 상태 있잖아요. 영화 왜 그 관상 보면 수양대군이 처음 등장할 때 나올 때 기억. 이정재. 저는 이 장면 보면서 그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맞아요, 있어요. 옆 사람들. 옆 사람들. 이 음악이에요. 이때 수양대군이 맞아. 등장하는 거예요? 음악이야? 예. 수양대군이 나올라나? 왕이 될 왕인가? 이만큼 보는 거야. 정체성이야. 예능이라고. 얘가 리만 감독님들 이 짭정이 모습이 아주 그냥 넋이나 같구만 게. 아, 멋이 있었어. 그러니까. 아무리 전 세계가 이 짭정을 왕따시킨다고 해도 내 한 손에는 푸틴 형님 있고 또 다른 손에는 시진핑 형님 있고 바야흐로 짭정네 시대가 시작했습니다. 아니 또 이번 열병식에 좀 눈에 띄는 게 있는데 김정은이 그 즐겨 입던 인민복을 벗어던지고 양복에다가 넥타이를 메고 왔더라고요. 아 그러네. 맞아요. 짭정은 씨도 지금 양복에 넥타이인데 지금 웬일이에요? 대동무, 예. 이번 전승전에서 우리 시진핑 형님께서 회색 인민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이 드레스 코드가 겹치기 때문에 이 짭정이가 양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트핏으로 다 이렇게 수트핏. 수트핏. 예능에 데뷔했네. 여러분도 알다시피 김정은이. 또 또람프 형님을 곧 있으면 제가 또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또람프 형님이 이 복장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복장 불량으로 지적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수트핏을 또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매경동무 나랑 보니까 이 핏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게 제 수트핏 요 착장 어떻습니까? 아,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주 만족해 하시는데. 왜 아까 초반에 좀 분위기 멋있었어. 노래가 멋있었어요. 노래가 쫙 나오면서. 자, 그런데요. 이번에 중국의 열병식 규모가 정말 역대급이었습니다. 세상에 나와도 끝이 없었는데 가장 압도적이었던 것이 있었지요. 바로 중국이 공개한 최첨단 무기들의 행렬입니다. 칼각이죠, 칼각. 한 명도 발이 틀어지거나 그냥 북한 열병식 거는. 똑같다. 거의 뭐 6개월 가까운 연습을 했다고 하더군요. 맞아. 북한에서 보던 거야. 저거 우리 아빠 경례할 때 저거 했는데 그래, 인민을 인민을 위하여 위하여 복무함 이게 부호였는데. 자, 무려 70분간 이어집니다. 자, 대규모 드론 막 등장하고요. 전투기 등장하고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15,000km. 사거리 15,000km. 사거리 2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지구 어디든, 지구 어디든 굳이 2만 킬로까지 할 게 뭐. 일초에 3km 가는 거예요. 1초에 3km. 1초에 3km. 와, 진짜 빠르다. 무인 공격 드론이 이번에 참 많이 공개됐는데 규모도 큽니다, 이게. 와, 무인이에요, 뒤에? 와, 대박이다. 중국이 이번에 선보인 무기 중에서 제가 이제 돌직구쇼 생방송으로 전승절 열병식을 우리 남보람 박사님 같이 생중계했거든요. 네. 그때 저희 두 사람도 생방송에서 가장 주목했던 무기가 조금 전에 지나갔었던 DF-61이라고 새겨진 엄청난 크기의 미사일이에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라고 하죠. 계속 나오네요, 이게? 예, 이게 이번에 중국이 처음으로 공개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에요. 북한 ICBM이 화성 시리즈잖아요. 중국은 DF, 둥펑 시리즈입니다. 이게 우리식 한자로 하면 동풍이에요.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그럼 동풍은 어디로 갑니까? 서쪽으로 불죠. 그럼 이 둥펑 61이 어디를 타겟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을 타겟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둥펑 61의 사거리가 15,000km. 중국에서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ICBM 미사일이고 저게 15,000km를 날아갈 수 있다고? 15,000km 날아가요. 그리고 연료 시스템도 고체 연료 시스템을 채택해서 연료를 충전하면서 발사하는 그 시간을 굉장히 단축했습니다. 연료도 안 넣는다고? 네. 그 다음에는 사거리가 더 많이 날아가요. 무려 2만 킬로미터 이상 날아갈 걸로 분석되고 있는 ICBM 미사일인 둥펑 5C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 둥펑 5C는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국가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믿지 마. 단순히 미국만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을 중심으로 콤파스를 딱 찍잖아요. 그러면 2만 킬로미터를 쫙 돌리면 지구상의 웬만한 국가들이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중국과 만약에 미국이 전쟁을 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 니네 동맹국으로 참여해? 니들도 맞아 우리한테 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김정은 이거 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북한이 다음에 무슨 생각할까요? 아, 미국 본토만 때리는 미사일을 개발하면 안 되겠구나. 전 세계를 타깃으로 둘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우리도 개발하겠구나. 김정은은 저런 생각 분명히 했을 겁니다. 100% 했을 거예요. 이거 진짜 무서운 무기들이네요. 네. 지금 나온 이 초음속 스텔스 공격기, 이게 무인 공격기예요. 이름이 페이홍 97인데, 근데 이 타겟이 명확히 뭐냐면 상대방의 레이더라든지 아니면 방공망 지나서 상대방의 지휘소를 공격을 하는 것이 첫 번째 타겟이고, 두 번째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고전적으로 생각하는 비행기들 간의 전투 있잖아요. 여기에 유인기가 중심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무인기가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아까 두 대 따라오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바로 무인기입니다. 이걸 로열 윙맨, 충성스러운 조력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오락실에서 오락할 때 어려운 국면이 도달하면 그 무인기를 먼저 보내서 희생시키고 나는 임무를 수행하는 데 성공하잖아요. 갤러그.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 되는 거죠. 그것을 실제적으로 구현할 만한 그 기술에 정말 도달했는지는 모르나 이번에 같이 선보인 그 전투기 중에 하나가 젠 20S라는 것을 선보였어요. 이것은 5세대 최첨단 전투기입니다.
한 사람의 조종사가 타고 조종을 하는 것이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현대 전투기는. 그런데 젠 20S는 기체 디자인을 바꿨어요. 이 뒤에 있는 사람은 전자전을 담당하고 이 무인기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것을 구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여건에 도달해 있는 겁니다. 이 무인기 2대를 달고 온 최첨단 전투기와 그냥 최첨단 전투기가 서로 맞붙었을 때는 당연히 무인기가 있는 쪽이 이기겠죠. 근데 이것을 구현하려면 굉장히 수준 높은 AI 기술이 있어야 되고 이 AI를 가지고 실시간에 데이터 링크가 돼야 됩니다. 위성도 있어야 되고. 그럼요. 그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진 최첨단 군사과학기술의 끝판왕이 이 페이용 97이고요. 지금 소리 소문 없는 발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요. 하나는 이 스텔스기이기 때문에 소리 소문 없이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소리보다 더 빨리 가면 소리 소문 없이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극초음속이거든요. 맞네요. 그러니까 아음속이라고 할 때는 아 하면서 내가 공격하는 거예요. 초음속이라는 것은 내가 아 하고 출발했는데 소리가 뒤에 오는 것이고 극초음속은 소리가 저 뒤에 있어요. 야. 이것은 아음속, 초음속, 극초음속 이렇게 발전하는 게 아니라 극초음속부터는 전혀 다른 세계예요. 이번에 나온 게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 잉지 21입니다. 그 자료가 길게 생긴 거야. 네, 그 나온 거. 그 잉지가 독수리의 공격이란 뜻이거든요. 대함 미사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미국의 항공모함, 우리의 이지스함, 그리고 그 이지스함과 항공모함과 본토가 연결되어 있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회피할 수 있어요. 극초음속으로 빨리 날아가니까 맞출 수도 없는데 중간에 궤적을 트는 기술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극초음속으로 날아가면서 그 궤적을 트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것을 지금 해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전혀 다른 세계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게 이제 음속이 1초에 340m 정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10배면 3.4km. 1초에 3.4km. 20배면 1초에 7km를 날아간다. 그러면 초음속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요격 미사일은 더 빨라야 돼요. 그렇죠. 계산도 초음속이 되야 어렵다. 됩니다. 이번 열병식에서 선보인 그 중국의 신형 무기들이 다 대부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지금 중국이 이미 운용하고 있는 그런 핵탄두가 한 60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2030년에 가서는 1000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답니다. 열병식을 통해서 중국이 미국과의 군비 경쟁에서 절대로 우리도 밀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정은, 시진핑, 푸틴 이 세 사람이 막루에 올랐는데 한 앵글에 이 세 사람이 한 번에 잡힌 경우가 없었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렇죠. 현장에 계셨던 이제 의원님 입장에서는 이 쓰리샷을 보는 느낌이 저희들과는 조금 또 다르셨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실제로 우리 언론들이나 외신들은 김정은에게 포커스를 맞췄지만은 중국에서 귀비는 푸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찬장 같은 데서도 그 노래도 음악도 그러한 러시아 음악도 나오고 하는 거 보면은 시진핑의 귀비는 푸틴이었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예. 그 좌우에 이렇게 앉는 것도 다 의미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중국에서는 오른쪽이 더 귀빈, 왼쪽이 그다음인데 오른쪽에 푸틴, 왼쪽에 김정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빈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좌청력 500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정상 중에서 딱 세 정상만 돋보였단 말이죠. 그렇다면 북한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경제력이나 국력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대접을 받은 건 사실인 것 같고 1959년에 김일성의 열병식에 참석했을 때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잖아요. 사회주의 국가 내에서 북한의 위치가 그렇게 높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사회주의권이라는 게 다 사라졌거든요. 그래도 북한은 이제 핵을 갖고 있고 사실은 미국에 대항해가지고 핵을 갖고 있는 세 나라가 뭉친 거 아니겠습니까?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북한 이런 걸 보여줄 수도 있는데다가 또 다른 한편으로 대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 북한이 주한미군을 한반도에다 잡아놓는 역할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걸 봐가지고 사실 북한을 상당히 많이 띄워줬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 사실 10년 전인 2015년까지만 해도 북한과 중국이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서로 시진핑과 김정은 사이에 굉장히 사이가 좀 안 좋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부터 실질적으로 북한을 통치하기 시작한 그 해가 2012년 아닙니까? 근데 그 같은 해 11월에 중국에서도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점에 어떻게 됐냐면 북한에서
2012년 12월 12일에 광명성 3호 위성을 발사했거든요. 그리고 또 2013년 3차 핵실험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이 굉장히 열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젊은 지도자를 좀 잘 길들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내국 방문으로 갔던 곳이 북한이 아닌 2014년 한국에 먼저 방문을 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 방문했죠.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 열었습니다. 中方支持南北改善关系，实现和解合作，最终实现自主和平统一。 역사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 지도자가 되는 경우에 대부분 북한을 먼저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을 먼저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을 패싱하고. 그때 김정은이가 굉장히 열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무성에서도 보고 문건에 피로써 맺어진 조중친선이라는 그 문구를 다 빼라. 그래서 피로써 맺어진 조중친선이라는 말을 한동안 쓰질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원래는 그렇죠. 앞에다가 먼저 쓰고 얘기했는데. 예. 그리고 또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이 또 뭐냐면 중국이 유엔 대북 제재의 상임 이사국으로서 이걸 막은 것도 아니고 설선수범이 돼서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해서 또 관계가 굉장히 악화됐었고. 아,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이번 전승절 열병식에서요, 이 시진핑 주석이 이 연설을 했는데 이 연설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인류는 평화와 전쟁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今天，人类又面临和平还是战争，对话还是对抗，共赢还是零和的抉择。 사실 이런 메시지를 낼 때는 대부분 이제 평화라는 단어에 방점이 찍히는데 이게 사실은 ICBM과 핵탄두가 등장을 하면서 이 연설을 했을 때는 윽박이라든지 그런 어떤 강권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굉장히 어떤 의심장한 메시지가 아닌가 또 생각이 들거든요. 이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정확히 오늘날의 인류는 다시금 평화냐 전쟁이냐 대화냐 대립이냐 공동 번영이냐 제로섬 대결이냐의 중대한 선택 앞에 서 있다라는 굉장히 좀 일반론적인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류는 평화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평화의 비둘기와 평화를 상징하는 풍성이 쫙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80주년 전승절의 주된 메시지가 평화였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무난한 메시지였다라고 분석하는 틀이 있고 요 같은 메시지를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전에 조폭들이 탁 연장을 들고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잉 라고 말하면 이게 과연 평화롭게 지내자는 뜻일까요? 아니면 돈 내놓으라는 걸까요? 메시지와 전반적인 전승절 행사의 이 레파토리는 평화를 향해 가고 있지만 여기서 공개됐던 무기들 우리가 봤지만 미국 그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ICBM 미사일과 각종 핵탄두 그다음에 그 옆에는 푸틴과 북한의 김정은. 근데 보세요. 푸틴과 김정은은 이번 러우 전쟁으로 혈맹국가가 됐어요. 그리고 시진핑과 김정은의 정상회담 때 김정은이 얘기했던 단어가 뭔지 아세요? 혈맹이에요. 두 혈맹들을 핵보유국 혈맹들을 세우고 착하게 살자이 평화롭게 살자이 라고 얘기하는 대목이 섬뜩하다라고 느끼는 학자들도 있어요. 양가적인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게 중국과 뭐 아예 갈라서고 이런 사이가 아니고 또 우리는 미국과의 교류를 계속하고 있는 거고. 자,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뭐 반미연대하는 이 모임에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연설 내용을? 모든 것이 미국을 향해서 우리도 이런 힘이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가 승리한다. 이런 얘기를 강하게 미국으로 던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하고 하고 경제는 중국하고 하는 거 하지 마라. 이러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도랑이든 소입니다. 미국 풀도 먹어야 살고 중국 풀도 먹어야 사는 거예요. 한쪽 풀만 먹으면 영양실조로 우리가 못 견뎌요. 영양 불균형. 그래도 먹고 풀도 먹어야 되고. 미국도 중국과 경쟁도 하고 알력도 있으면서 장사는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국에도 물론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잖아요. 경제 협력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외교는 결국 국익이고 줄타기 잘해야죠. 뭐.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날 이제 시진핑과
역시 양자 회담을 가졌어요. 이제 북중 정상이 이제 만나게 되는 건데 이 자리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자, 일단 뭐 표면적으로는 서로 잘 띄워줬습니다. 시진핑이 뭐라고 그랬냐면 북한과 중국은 운명 공동체다. 서로 지켜주는 좋은 이웃, 좋은 친구다. 김정은 역시 북중 간의 우호적인 감정은 변하지 않으며 양측 관계에는 끊임없이 심화 발전될 것이다. 라고 약간 립서비스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시진핑의 최종 목표는 진짜 하나의 중국을 만드는 거잖아요. 마오쩌둥도 못한 하나의 중국. 타이완 문제, 난 해결하겠다. 가 시진핑의 목표지 않습니까? 시진핑이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발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북한은 타이완, 티베트, 신장, 중국의 핵심 이익이 걸린 문제에서 중국을 지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북한이 먼저 우리는 중국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것에 찬성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항복 선언을 한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지금 중국이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거 아니냐 이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관점의 시작이 아니라 북한이 완전히 중국에 두 손 두 발 들었다. 저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견해가 다른데요. 이번에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러시아와 중국에 항상 우호적 태도를 취해가지고 경제적 이득을 바라보면서 북한의 경제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과 관계 개선을 해서 중국의 지원을 받아야 된다 하는 속셈도 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간 대화를 하자라고 하면은 중국을 활용해서 지렛대로 해서 미국과 접촉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속셈도 가지고 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후 러시아가 돌아선다고 하면은 중국이다. 이런 포석을 가지고 이번에 움직였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는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이제 북한이 이제 과거의 어떤 그 외교적 행태를 보면 러시아든 중국이든 어떤 한 나라에 이제 주로 이제 집중하는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두 마리 토끼를 손아귀에다 놓고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취사 선택하는 방식으로서 외교의 어떤 유연성을 좀 가지려고 한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파악할 수 있죠.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하는 북한은 늘 그렇게 해왔어요. 어떤 떡을 먹느냐? 러시아 떡을 먹냐? 중국 떡을 먹냐? 여기에서 줄타기를 잘해요. 두 떡을.